2025년 겨울 스산한 밤바람이 살을 애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허름한 분식집 해풍분식의 문이 처량한 소리를 내며 열렸죠. 7살 남짓한 딸아이의 손을 꼭 쥔 최미래는 차가운 현실 앞에 무릎 꿇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 엄철민 회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해풍분식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철민 회장 앞에 선 최미래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냘팠습니다. 뜨거운 라면, 김과 어묵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지만 모녀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거든요. 미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구겨버린 채 딸 채원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채원의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비수처럼 미래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죠. 엄 회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어묵꼬치를 씹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앞에 선 미래는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네요. 주변의 취객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힐끔거렸는데 그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미래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가게 구석, 묵묵히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던 한 남자, 바로 최승우는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과거 엄 회장의 오른팔이었지만 3년 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떠나 이 항구 마을에 칩거 중이었던 겁니다. 회장님, 제발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요.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렸지만 딸을 지키려는 의지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 회장은 씹던 어묵꼬치를 접시에 탁 내려놓았죠. 날카로운 소리에 미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두꺼운 돈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돈은 마치 경멸의 의미처럼 흩어졌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 한구석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슬픔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년 전 꼭 체험만 한 딸을 뺑소니. 사고로 잃은 그는 배고프다는 아이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빠, 나 배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고 당일 아침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더 모질게, 더 차갑게 행동했던 겁니다.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돈 줄 테니 이걸로 밥을 사 먹이든 죽을 끓여 먹이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동정 국어라는 족속들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미래는 차마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모욕감과 서름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죠.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최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흩어진 돈을 말없이 주어 미래의 손에 쥐어주고는 주방 쪽을 향해 퉁명스럽게 소리쳤죠. 그는 과거 조직의 동료였던 주방 이모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 책임하에 진행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는 듯 했네요. 이모, 여기라면 하나랑 공깃밥, 계란 프라이 2개 추가요. 제일 뜨겁고 제일 맛있게. 그리고 저 아이 우유도 한 팩 챙겨줘요. 주방 이모는 엄 회장의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 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과 따끈한 밥, 반숙 계란 프라이가 모녀 앞에 놓였죠. 미래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겁지겁 라면을 덜어 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채원은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표정을 지었네요. 그 모습을 보던 최승우는 10년 전 자신이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길거리를 헤매던 어린 여동생, 그리고 동생을 위해 주먹을 휘둘러야 했던 자신. 그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던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봉지를 들고 다시 들어왔죠. 이거 가져가세요. 쌀이랑 즉석밥 몇 개, 통조림입니다. 이걸로는 며칠 버틸 수 있겠죠. 미래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 굶기지 마세요. 승우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채원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크게 뜨고는 승우를 보며 해맑게 웃었죠. 아저씨,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엄 회장도 술 취한 취객들도 모두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시선이 쏠렸네요. 엄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죠. 그는 차에 타자마자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채원과 꼭 닮은 딸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승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는 엄 회장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이 작은 항구 도시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얽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딸 채원을 작은 임시 돌봄센터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젯밤 받은 돈과 음식 덕분에 며칠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습니다. 세포 재생과 복원에 관한 획기적인 기술, 셀-리버스를 개발하며 학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 연인이자 공동연구원이었던 강태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고 조작된 데이터로 그녀에게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학계에서 매장당한 미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거대 자본과 결탁한 태준의 힘 앞에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묻혀버릴 뿐이었죠. 그 후 2년 온갖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텼지만 세상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제약회사나 연구소의 문을 닥치는 대로 두드렸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최미래 씨? 그 데이터 조작 사건 죄송하지만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거든요. 어떤 곳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태준이 업계 전체에 손을 써놓은 것이 분명했죠. 그녀는 한때 자신을 아꼈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네요. 미래야,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강태준 지금 신바이오의 강 회장이 워낙 힘이 막강해서 내가 괜히 나섰다가
연구비가 끊길 수도 있는 문제라 정말 미안하다. 교수의 비겁한 변명은 미래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거리의 대형 전광판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죠. 전광판에서는 강태준이 설립한 신바이오의 화려한 기업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신바이오가 셀리버스 기술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고급 슈트,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 모든 것이 바로 미래의 것을 훔쳐 이룬 신기루였던 거죠.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신바이오 본사 건물로 향했죠. 로비에서부터 제지당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강태준 나와. 이 사기꾼, 도둑놈. 당장 나오란 말이야.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려는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네요.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최미래 박사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아, 이제 박사가 아니던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연구, 내 인생 내가 전부 훔쳐갔잖아. 훔쳐? 무슨 소리야? 난 그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대신 들어준 것뿐인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덕분에 셀-3 리버스 기술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잖아. 넌 그럴 능력이 없었어, 미래야. 강태준은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는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미래에게 내밀었죠. 마치 어젯밤 엄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서 말입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살아. 딸도 있다며? 애 아빠도 없이 힘들게 키우는 것 같던데.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이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내 딸이 다니는 그 돌봄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그 허름한 단칸방에서조차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이야. 알아들어? 그의 말은 서늘한 협박이었습니다. 미래는 돈 봉투를 거칠게 쳐냈죠. 돈다발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빼앗긴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테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일 거야. 미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편 신바이오 회장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비서 오수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오 비서, 최미래 뒤처리 깨끗하게 해.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오수진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녀 역시 과거 미래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지만 태준이 내민 성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야망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래의 삶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월세가 서너 달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겨우 구했던 식당 주방 보조 일자리마저 하루 만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어디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최미래 씨를 계속 쓰면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하더라며 미안해했거든요. 심지어 동네 작은 마트에서는 그녀를 좀도둑으로 의심하는 눈초리까지 보내왔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며 국어를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죠.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치졸하고 잔인한 복수라는 것을 미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말려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절망이 목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밤,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계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최승우가 서 있었네요.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겨울 외투와 작은 전기장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 감기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분간 지낼 곳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열쇠와 주소 하나였습니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낡았지만 안전해 보이는 작은 빌라의 월세방이었죠. 미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승우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엄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모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월세랑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사실 그것은 엄 회장의 지시를 빙자한 승우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남몰래 미래의 뒤를 쫓으며 그녀가 겪는 고초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강태준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것까지 파악한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정보망을 이용해 강태준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신바이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특히 그가 미래의 연구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승우는 10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여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운명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미래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으니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밟히고만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 이대로 무너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승우의 말에 미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거처는 낡았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죠. 그곳에서 미래는 처음으로 딸 채원과 함께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승우는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죠? 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돈도 권력도 다 가졌는데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잖소. 승우는 노트북을 켜서 파일 하나를 열었죠. 그 안에는 신바이오의 내부 비리,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 정관계 로비 정황 등 그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복수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이었네요. 강태준이 훔쳐간 게 셀리버스 기술이라고 했죠? 그 기술, 당신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의 핵심과 허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승우의 말은 미래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빼앗겼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자신이 여전히 그 기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공식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연구원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셀리버스 기술에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특정 조건에서 세포의 과증식을 유발해 오히려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는 위험성. 강태준은 아마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거예요. 당장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증명해낼 거예요. 그가 내 기술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바로 그 기술로 무너뜨릴 겁니다. 미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승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 승우입니다. 예전에 부탁드렸던 해커, 지금 연결 좀 가능할까요? 복수의 판이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권력으로 상대를 짓밟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빼앗긴 자신의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미래가 승우의 도움으로 은신처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동안 강태준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거든요. 그는 미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딸 채원을 겨냥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미래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채원이 홀로 있던 집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바이오의 해결사들이었죠. 그들은 채원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건네며 접근했고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채원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들이 건넨 음료수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미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 식은 땀으로 축축한 몸. 미래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었죠. 응급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의심의 눈초리로 미래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데 뭘 먹였습니까?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돌본 겁니까? 의사의 힐라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이미 나쁜 엄마로 낙인 찍혀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병원 측에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준이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었죠. 그는 미래가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한다는 거짓 제보를 흘렸고 식중독 사건은 그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미래 씨,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채원이에 대한 긴급 격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이는 저희 기관과 연계된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내 딸을 학대했다니요. 저 아이는 제 전부예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미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기만 했죠. 경찰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직원들은 울부짖는 채원을 강제로 떼어내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무서워. 채원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죠. 미래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채원은 그녀의 품에서 억지로 떨어져 나가고 말았네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죠.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강태준, 그는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승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미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은신처마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강태준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딸까지. 미래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죠. 승우는 USB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당신 집 앞에 설치했던 CCTV 영상입니다. 그놈들 얼굴, 차량 번호 전부 찍혔습니다. 강태준의 하수인들이 틀림없어요. 영상 속에는 낯선 남자들이 채원에게 접근하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은 충분했죠. 이걸 경찰에 소용없습니다. 경찰 상부까지 이미 강태준의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로는 오히려 당신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이를 혼자 뒀다는 방임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승우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그녀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미래는 USB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죠.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잃은 자의 분노는 그 무엇보다도 뜨겁고 위험했으니까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태준을 끌어내릴 방법. 법이 안 된다면 법 밖에서라도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승우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죠. 그는 이미 오래전 자신을 배신한 조직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날의 자신을 그녀에게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조력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네요.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완벽한 복수의 파트너가 되었던 겁니다. 딸을 빼앗긴 고통은 미래를 잠식하는 대신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슬픔은 가장 뜨거운 분노의 연료가 되었고 분노는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벼려졌습니다. 승우가 마련해준 새로운 은신처는 항구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는데요. 밖에서 보면 버려진 건물 같았지만 안에는 해킹을 위한 고사양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곳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미래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셀리버스 기술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강태준이 훔쳐간 자신의 기술, 그 안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을 찾기 위해서였죠. 찾았어요. 며칠 만에 입을 연 미래의 목소리에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세포 분열 그래프와 화학식이 가득했네요. 신바이오가 발표한 임상 3상 결과 보고서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전부 조작된 데이터예요. 특히 이 부분, 세포 안정화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건 장기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카스파제나인 연쇄 반응 억제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승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묻자 미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죽는 과정을 거쳐요. 이걸 세포 자살이라고 부르죠. 셀리버스 기술은 이 과정을 억제해서 노화된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원리예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억제하면
비정상적인 세포나 암세포가 생겨나도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게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젊음을 얻는 대신 시한폭탄을 몸에 심는 셈이죠. 강태준은 이 위험성을 알고도 성공률을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오리지널 연구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작된 신바이오의 데이터와 비교하자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것이야말로 강태준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미래는 승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걸 터뜨리면 강태준은 또다시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막고 증거를 조작이라고 몰아갈 거예요.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더 확실한 무대가 필요해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달력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신바이오 창립 3주년 기념 및 셀리버스 상용화 발표회라고 적혀 있었죠. D-데이는 바로 한 달 후였습니다. 승우는 미래의 계획을 간파하고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날 기자들과 투자자들, 정재계 인사들까지 모두 모이겠죠. 완벽한 무대네요. 그 무대의 주인공은 강태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미래는 승우에게 몇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신바이오의 내부망에 침투해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것. 둘째,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던 연구원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알아낼 것. 셋째, 발표회 당일 현장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는 해킹 루트를 확보할 것. 그것은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요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승우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그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뒷골목의 흥신소부터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로 변신한 옛 동료까지 그가 가진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며칠 후 승우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핵심 연구원 중 한 명, 오수진 비서. 당신과도 잘 아는 사이죠? 그녀가 최근 해외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았고 강태준 몰래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계좌로 강태준에게서 매달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오수진, 미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강태준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던 장본인이었죠. 미래의 가슴에 차가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강태준도 배신할 사람이에요. 좋은 카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엄철민 회장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엄 회장님이요? 왜? 그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엄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엄 회장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딸 채원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숨을 삼켰네요. 복수의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미래와 승우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미래는 복수의 칼날을 2개나 준비했죠. 첫 번째 칼은 바로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생명공학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의 익명으로 논문 한 편을 기고했는데요. 제목은 세포 영로화 기술의 잠재적 바람성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셀-리버스 기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 원리의 치명적인 오류와 위험성을 조목조목 파고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서 세포 재생이 아닌 암세포 증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셀리버스 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가려져 있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관련 기술을 개발하던 전 세계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신바이오였습니다.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악재의 신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죠.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근거 없는 음해이며 신바이오의 기술은 완벽하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문의 익명 기고자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지만 승우가 고용한 해커가 IP 추적을 완벽하게 차단한 뒤였네요.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광분했습니다. 오수진 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그 논문이 최미래의 소행일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강태준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칼날은 발표의 당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승우는 오수진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죠. 그는 오수진이 강태준 몰래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과 그녀의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마지막 구명 보트에 올라탈 건지.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발표의 당일 당신의 내부자 접속 권한이야. 협조한다면 강태준의 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당신의 신변과 미래는 우리가 보장해주지. 오수진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안위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그녀는 승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신바이오 창립 3주년 기념 및 셀리버스 상용화 발표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투자자,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죠. 단상에 오른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신바이오와 저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셀-리버스 기술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여러분에게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승우의 신호에 맞춰 미래가 준비한 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사장 내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방송사들의 생중계 화면이 일순간에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영상으로 바뀌었죠. 영상 속에는 초췌하지만 단단한 표정의 최미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미래입니다. 한때 생명공학 연구원이었고 여러분이 열광하는 셀리버스 기술을 처음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죠.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내리란 말이야. 하지만 통제실의 시스템은 이미 완벽하게 장악된 후였습니다. 미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셀-리버스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치명적인 발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신바이오의 조작된 데이터와 미래가 가진 오리지널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죠.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상이 바뀌며 새로운 파일이 열렸네요. 그것은 승우가 오수진을 통해 빼낸 강태준과 임상 책임자의 비밀 대화 녹취 파일이었거든요. 부작용 데이터, 그거 어떻게든 막아. 필요하면 돈으로 처바르든 협박을 하든 해. 상용화 발표가 코앞인데 초치지 말고.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눈앞의 성공이 중요하지. 10년, 20년 뒤의 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해. 그냥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녹취 파일이 끝나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죠. 강태준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네요. 영상의 마지막, 최미래는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겁니다. 영상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강태준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발표의 사건으로 신바이오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압수수색과 함께 강태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죠.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과 인맥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고 언론에는 최미래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역공을 펼쳤거든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미래와 승우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무대는 강태준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최한 한자선 파티였는데요.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던 거죠. 파티장에는 그의 곁을 아직 떠나지 않은 소수의 정재계 인사들과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눈치 빠른 하이에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샴페인을 터뜨리고 웃음을 나눴죠. 단상에 오른 강태준은 뻔뻔하게도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떳떳하며 신바이오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순간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네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15년 전의 낡은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한적한 국도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외제차.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죠.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 오늘 저 차에 내 딸이 치여 죽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파티장 입구에는 엄철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승우가 그리고 그 뒤에는 미래가 서 있었죠. 엄 회장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스크린을 그리고 강태준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뺑소니였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지. 경찰은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고 나는 15년간 범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며칠 전 내 아들 같은 동생 최승우가 이 영상을 가져왔더군. 승우는 엄 회장의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남몰래 이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엄 회장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언젠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었죠. 그는 최근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사고 지역의 낡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CCTV 영상을 기적적으로 복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봤지. 그 차의 주인 누군지 아나? 엄 회장의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바로 당시 유망한 대학원생이었던 강태준. 너였더군.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 회장이 미래를 도왔던 이유, 승우가 미래의 복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죠. 강태준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비극의 가지들이 복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엄 회장은 천천히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네요. 넌 내 딸만 죽인 게 아니었어. 최미래 박사의 인생을 훔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지. 내 놈의 욕망 때문에 대체 몇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야 하는 거냐? 엄 회장이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미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때리는 건 회장님의 손만 더럽힐 뿐이에요. 미래는 강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티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그리고 15년 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명예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끌려가면서도 미래와 엄 회장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저 초라하고 처량할 뿐이었죠. 파티장에 남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의 잔혹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준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습니다. 최미래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와 엄철민 회장의 뺑소니 사건 증언, 그리고 오수진의 내부 고발까지 더해져 그는 법망을 빠져나갈 어떠한 구멍도 찾지 못했죠. 재판 결과 그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환수되었습니다. 신바이오는 파산 절차를 밟았고 셀리버스 기술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 전면 동결되었네요. 한 시대를 풍미할 것 같았던 거대한 바벨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봄날, 미래는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 채원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거든요.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는 아이의 온기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녹여주는 듯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래는 딸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철민 회장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사채업자가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요. 그는 미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박사 덕분에 내 딸의 한을 풀 수 있었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회장님. 저 역시 회장님과 최승우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 회장은 커다란 투자 계약서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죠. 이건 내 전 재산이요. 그리고 내 딸의 이름으로 만든 작은 재단이지. 이걸로 최 박사가 진짜 세상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줬으면 좋겠소.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나쁜 놈들의 욕심 때문에 좋은 기술이 썩는 일이 없도록. 미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연구소를 세웠죠. 이름은 미래생명과학연구소.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채원연구소라고 불렀습니다. 연구소의 최우선 목표는 셀리버스 기술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네요. 최승우는 더 이상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 회장의 재단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는 가끔 연구소에 들러 채원에게 줄 과자를 한 아름 사오곤 했습니다. 채원은 언제나처럼 아저씨, 최고를 외치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고 그 모습을 보는 승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얻은 듯 보였네요. 시간이 흘러 연구소 앞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미래는 벤치에 앉아 연구 자료를 보고 있었고 채원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미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서 채원이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놀아. 미래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망이자 미래인 딸에게로 달려갔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여인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 딸아이가 배가 고파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최미래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초월적인 영웅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작은 연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